또 뭐 역사적으로 오류 같은 거 보이시면은 바로바로 말씀해 주세요. 뭐 사실 뭐 제가 틀릴 수도 있잖아요. 뭐 제가 뭐 역사 스페셜도 아니고. 그죠? 최대한 열심히 할 뿐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슈니코크님 감사합니다. 네 드디어 이슬람 쪽 국가도 하나 등장을 했죠. 자 이 국기가 바로 오스만 국기인데요. 오스만 제국하면 우리가 그 세계사 시간에 좀 배운 적이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머리 식힐 때 좀 게임을 좀 했기 때문에 옛날에 에이지 오브 엠파이어 같은 거 하면 이렇게 예니세리 같은 거 있었죠. 그리고 이제 서양에서는 여기를 오토만 엠파이어라고 부릅니다. 그쵸? OTTOMAN 해가지고 오토만 엠파이어. 저는 처음에 오토만 이렇게 들었을 때 오토만은 독일 사람인가 약간 이런 느낌이었는데 알고 보니까 이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현대에도 이 국기를 쓰는 나라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현대 터키죠. 터키는 이 오스만 제국을 계승한 나라고요. 우리가 이제 고구려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웅장해지고 막 주모도 불러서 막 한잔 하고 싶고 그렇잖아요. 근데 터키 사람들은 이 오스만 제국 하면은 막 울컥한대요. 울컥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럼 대체 어떤 스토리가 있길래 이 사람들이 그러느냐? 일단 오스만 제국이 얼마나 대단한지 한번 전성기 때의 영토를 보여드릴게요. 오스만 제국의 전성기 때의 영토입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에 걸친 엄청난 대제국을 이뤘고요. 무려 1299년부터 1922년까지 약 62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존속해 있던 제국입니다. 굳이 한국사하고 매치를 시켜보자면 우리 고려시대 때 원간섭기 있죠. 원간섭기가 한창일 즈음에 건국이 돼서 고려 망하고 조선도 망하고 일제강점기 때 3.1운동까지 끝난 시점까지 살아 있었던 거죠. 그리고 1922년에 지금의 터키 공화국으로 개편이 되면서 어찌 보면은 현재까지도 계승되어서 터키까지 따져주면은 70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엄청난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오스만 제국의 시작부터 여기가 이제 아나톨리아 반도거든요. 이 아나톨리아 반도 북서쪽에 보시면 여기 오토만스라고 있죠. 오토만스. 좀 더 크게 보여드릴까요? 여기 오토만스 있죠. 오토만스. 이 지도를 보시면 아나톨리아 반도가 굉장히 많은 세력들로 쪼개져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는데 당시 이렇게 돼 있었던 이유가 요분들 바로 몽골 제국이 쳐들어와서 쑥대밭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상 이 오스만 제국이라는 나라는 몽골 제국이 휩쓸고 간 폐허 위에서 일어난 나라였던 거죠. 자 근데 처음에는 이 오스만을 오스만 베이국이라고 했어요. 아직은 제국이 아닌 거죠. 황제를 할 만큼의 큰 나라가 아닌데 이 사람들 특징이 엄청 호전적이었다는 거예요. 뭐 상대가 자기보다 큰 나라든 뭐 작은 나라든 간에 그냥 덤비는 스타일이었어요. 여러분들 혹시 이 동물 아시나요? 벌꿀오소리? 라텔이라고도 하는데 네.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말씀을 좀 드리자면 얘는 크기가 딱 너구리만한 놈인데 항상 화가 나 있어요. 그래 가지고 지나가다가 길을 막거나 자기한테 좀 거슬리는 동물이 있으면 일단 무조건 달려듭니다. 호저처럼 이렇게 가시가 돋쳐 있는 그런 동물이나 엄청 큰 물소도 습격을 해 가지고 굉장히 또 물소가 막 당황하고 왜냐면 얘가 물소의 그 부분을 물어뜯어 가지고 막 물소가 과다출혈을 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또 심지어 사자한테도 덤비는데요. 오스만 제국이 딱 이 벌꿀 오소리 같았어요. 그래서 오스만 제국은 자기한테 버거운 상대여도 일단 전쟁을 벌여 가지고 어떻게든 승리를 하고 점차 이제 영토를 계속 넓혀 나가게 되는데요. 아나톨리아 반도 대부분을 집어삼키고 또 심지어 유럽 쪽으로도 이제 진출을 해 가지고 1400년이 되면은 지금의 불가리아하고 그리스 북부까지 예 요쪽이 그리스 북부죠. 불가리아, 그리스 북부까지 진출을 합니다. 네. 이 때문에 천년의 제국인 비잔틴 제국은 좌우로 이렇게 오스만한테 둘러싸여 가지고 포위당한 형국이 됐습니다. 완전 이게 진격의 벌꿀 오스만. 자 근데 문제는 우리의 벌꿀 오스만에게도 위기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바로 징기스칸의 후예를 자처하는 티무르 제국이 동쪽에서부터 불도저 마냥 막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에 오스만의 술탄이 바예지트 1세라는 사람이었고 티무르 제국은 건국 시조인 티무르가 당시 70대였는데 정정했다 그래요. 근데 정정한 상태로 70대의 영웅이면은 이 사람은 백전노장이죠. 우리나라로 따지면 거의 강감찬 장군 수준인 건데 자 이분이 이제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여담으로 이 둘은 실제로 창칼을 부딪히면서 전쟁터에서 싸우기 전에 역사적인 키보드 배틀을 떴는데요. 물론 진짜 키보드로 싸운 건 아니고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상대방을 아주 원색적으로 비난을 하고 막 인신공격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싸우기 전에 이제 텐션이 막 올라간 거죠. 그래 가지고 1402년에 지금의 터키 수도인 앙카라에서 대회전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투의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티무르의 승리였습니다. 네. 아무리 성격이 사나워도 벌꿀 오소리가 사자한테 이길 수는 없는 거죠. 바이제트 1세는 심지어 도망치다가 낙마를 해서 그 자리에서 포로로까지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우리의 벌꿀 오소리 1세께서는 티무르의 진영에서 생을 마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왕이 적진에서 죽어버리면 이쯤에서 이제 나라가 와해되거나, 그죠? 와해되거나 다른 나라한테 정복당하기 마련이잖아요. 하지만 오스만은 이제 정복당하기는커녕 이차 저차해서 금세 재기를 합니다. 오스만 제국 사람들이 최강의 군주라고 평가하는 이 사람이 나타납니다. 바로 메흐메트 2세라는 사람이에요. 네, 메흐메트라고도 하고 뭐 메흐메트, 메메드 이렇게도 말하고 그러는데, 이 메흐메트 2세는 겨우 21살의 나이로 21살의 나이로 콘스탄티노플 공방전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콘스탄티노플은 이제 다름 아닌 조금 전에 그 고립돼 있었던 비잔틴 제국 수도 있죠. 거기입니다. 바로 비잔틴 제국 최후의 땅이면서 오스만 제국 영토에 둘러싸여 있는 거의 알박기 수준의 동네죠. 터키에서 가장 큰 도시가 이스탄불이잖아요. 여기가 이스탄불이에요. 위치가 진짜 대박 끝내주죠. 유럽과 아시아의 중간에 딱 있는 데다가 위치가 이렇게 좋다 보니까 지금도 인구가 무려 1,500만 명짜리 도시래요, 이 이스탄불이. 자, 근데 딱 봐도 이 도시가 사실 진즉 함락됐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도 함락이 안 됐잖아요. 그 이유가 대체 뭘까요? 왜 아직도 오스만은 여기를 정복해서 떨어뜨리지 못했을까요? 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콘스탄티노플이 당시로는 완전 난공불락의 성이었기 때문이에요. 일단 위치적으로 강과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그리고 바다에서 들어오는 물길이, 요쪽으로 들어오는 물길이 있는데 요쪽 사이에다가는 엄청 묵직한 쇠사슬을 걸어가지고 배 출입을 통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육지는 여기 서쪽뿐인데 이 서쪽 부분에는요, 요 서쪽 부분에는 당연히 성벽이 있었겠죠. 근데 이 성벽은 진짜 무식해도 너무너무너무너무 무식한, 일명 테오도시우스의 성벽이라는 것이 딱 버티고 있었습니다. 대박이죠, 이거. 장난 아니죠. 이 성벽 때문에 콘스탄티노플은 전 세계의 수도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력을 자랑했고요. 성벽의 구조를 보면은 맨 앞에는 물이 채워진 해자가 여기 있고, 삼중의 성벽이 경사면에 설치가 돼 있었어요. 그래서 공격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1단계를 겨우겨우 뚫어도 2단계가 또 나오고, 심지어 더 높은 곳에서 나오고, 2단계 뚫으면은 또 3단계 성벽이 나오거든요. 근데 문제는 대부분의 세력들이 1단계도 못 뚫었대요. 왜냐면은 공성탑이나 뭐 충차 같은 공성 장비가 이 해자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성벽이 건설된 후 약 1000년 동안 이슬람 세력 같은 외부 세력들은 이 콘스탄티노플을 한 번도 정복하지 못합니다. 네, 이런 난공불락의 성이다 보니까 메흐메트 2세도 이제 만반의 준비를 했겠죠. 네, 딱 보셔도 이제 흉악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저 성벽을 통째로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크기의 대포를 만듭니다. 일명 거대 청동 대포, 바실리카 거포인데요. 자, 이런 포를 한 대도 아니고 여러 대를 주문해 가지고 만듭니다. 네. 이 바실리카 거포는 길이가 무려 8m, 8m에다가 무게는 약 17톤이었고요. 500kg짜리, 그러니까 0.5톤짜리 화강암 폭탄을 1.6km 날려보냈대요. 500kg짜리 화강암 포탄. 이게 구경이 900mm인가 그랬대요. 900mm. 혹시 포병 다녀오신 분 900mm라고 하면 아시죠? 얼마 뭐 이만한 집채만한 화강암 덩어리 이제 날라오는 겁니다. 1.6km에서. 그래서 이 콘스탄티노플의 성벽이 아무리 단단했어도 이 무식한 대포가 막 포격을 하니까 점점 무너져 갔습니다. 하지만 포격을 해서 깨트려도 콘스탄티노플 사람들은 바로바로 구멍난 성벽을 막 메꿔버렸대요. 네. 뭐 무너진 부분도 최대한 이제 올려가지고 다시 보수를 하고 이러면서 계속 버텼고요. 오스만군이 사실 어떻게든 비집고 들어가 보려고 해도, 자, 당시 방어 측은 이렇게 튼튼한, 왼쪽이거든요. 방어 측은 이렇게 엄청 튼튼한 플레이트 갑옷을 입고 있었어요. 근데 오스만군은 한참 방어력이 떨어지는 체인메일이나 가죽 갑옷인 레더 아머를 입고 있었기 때문에 싸우면 싸우는 대로 오스만군만 다 죽어나가고, 비잔틴 측은, 이쪽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저 같아도 이건 반칙이죠. 저한테 이거 가죽 갑옷 주고 얘랑 싸우라고 그러면 말 돼요, 이게? 얘가 대충 휘둘러도 난 죽는데 내가 휘두른 건 얘한테 안 들어가고. 네. 자, 그래서 뭐 이대로는 뭐 아무리 훌륭한 왕이라고 해도 망신살만 뻗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오스만의 메흐메트 2세, 5개 국어를 하는 그 메흐메트 2세가 전략 전술도 되게 잘 알고 똑똑하기까지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고집도 있고 근성까지 있었어요. 이 당시에 굉장히 나이 많이 든 신하들이 이 젊은 왕한테 계속 돌아가자고 했대요. 이거 돌아갑시다. 이거 만약에 실패하면은
당신 왕위에서 거의 쫓겨나는 수준이 될 거예요. 왜냐면 이거 국력을 얼마나 썼는데 실패하면은 뭐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이랬는데 이 사람은 끝까지 고집 부리는 거야. "안 돼. 나 이거 무조건 점령할 거야. 아 딴소리 하지 마. 나 무조건 점령할 거야." 막 그래도 안 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잠깐 좌천시켜 놓고 된다고 하는 사람 옆에 앉혀 갖고 막 끝까지 밀어붙여요. 그래서 이제 메흐메트 2 세는 이번엔 콘스탄티노플의 보급을 끊어 버려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제 해군을 이용해 가지고 도시 주위의 바다를 봉쇄하기로 한 거죠. 자 근데 일단 남쪽 부분은 100여 척이 넘는 군함들을 이용해서 여기는 다 접수를 했는데 문제는 여기 북쪽에는 골든혼이라고 불리는 이런 좁은 곳이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는 쇠사슬로 봉쇄가 돼 있거든요. 근데 간혹 이거 배 몸체로 그냥 밀고 들어가면은 "쇠사슬 끊어지지 않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 당시에는 바람을 이용한 범선 그리고 노를 이용해 가지고 젓는 배였기 때문에 엔진으로 막 밀어붙일 수 있는 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틱 걸리는 거죠. 걸리고 쇠사슬 안 끊어지고 그럼 걸린 상태에서 안쪽에 있는 어 비잔틴 쪽에서 막 포를 쏘겠죠. 대포를 쏘겠죠. 그러면은 그대로 그냥 자기만 피해를 입는 거기 때문에 이게 완전히 봉쇄가 돼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메흐메트 2 세 이 21살 정확히 21 살밖에 안 된 술탄이 진짜 기상천외한 방법을 생각해 냅니다. 그게 뭐였냐면요. 자 여러분들 그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 들어보셨죠? 네. 원래는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이건데 메흐메트 2 세는 요쪽 있잖아요, 요쪽. 요쪽으로 나무를 막 베면서 이 언덕 산 같은 언덕으로 길을 뚫어 가지고 배를 이렇게 굴려 가지고 넘겨 버려요. 쇠사슬을 끊으려고 안 하고 여기 넘겨 버려요, 이렇게 배를. 이렇게. 엄청 창의적이죠? 자 그래서 지도에서는 이쪽 나무들이 베어지고 길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베어낸 나무들을 이제 통나무로 만들어 가지고 바닥에 깐 다음에 이제 기름까지 먹여서 미끌미끌하게 해 가지고 돌돌돌돌돌 굴려서 경사 위로 끌어올려서 산 위로 올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터키에 가면은 박물관에 있는 그림인데 기록화로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자세히 보시면은 배가 산 위에서 미끄러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 가지고 이제 콘스탄티노플 쪽으로 배를 쭉 미끄러뜨려 가지고 무슨 워터 슬라이더 태우듯이 배를 바다로 이제 퐁당퐁당 들어가게 합니다. 자 진짜 실화고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진짜 실화고요. 이거 기록화로도 남아 있고 기록으로도 남아 있고 터키인들이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는 역사래요. 자 이렇게 메흐메트 2 세는 드디어 콘스탄티노플을 포위하는 데 성공하고 보급을 완전히 차단시켜 버립니다. 거기다가 몇 달 동안 꾸준히 대포를 계속 쏴 가지고 성벽도 많이 허물어 버리고 땅굴도 파고 또 안에다가 첩자도 심어 가지고 막 이간질도 하는 방법으로 아주 입체적으로 다각적으로 공격을 해서 콘스탄티노플의 방어를 점점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마침내 최후의 전투에서 네, 최후의 전투에서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오스만 제국의 최정예 부대인 뭐였죠? 예니체리. 예니체리가 그 쪽문을 하나 통과하는 거예요. 막 싸우다가 3차 방어선에 있는 쪽문을 딱 통과해 가지고 거길 돌파해서 이제 성루 위에다가 빨간색 오스만 깃발을 딱 꽂는 거예요. 딱 꽂으니까 이제 이걸 본 순간에 오스만 군들은 사기가 올라서 와 하고 다 쏟아져 들어가고 비잔틴 군 같은 경우는 되게 병력이 적었대요. 병력이 적어 가지고 10,000명도 안 되는 뭐 7,000명의 병력으로 싸웠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뭐 완전 탈진 상태인데 '아이고 이제 끝났구나.' 이 상태에서 방어 대장이 또 이제 파편에 맞아 가지고 부상을 당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파편에 맞아도 끝까지 싸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 유럽 사람들은 좀 개인주의가 있어서 그런지 방어 대장이 이제 막 메딕 부르면서 메딕, 메딕." 이러면서 막 "제발 나 지금 나 죽을 것 같아. 나 뒤로 후송해 줘."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실려 나가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생각에 여러분들이 거기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열심히 방어하고 있는데 대장이 맞아 가지고 실려서 갔어요. 그리고 오스만 깃발 올라왔어요. 그럼 끝난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때 성벽을 지키고 있던 비잔틴 제국 사람들이 일제히 다 도망갔대요. 자기 가족들 지키러. 자기 가족들 데리고 반대쪽으로 뛰어가 가지고 "배 타고 도망가야겠다." 이러면서 막 다 자기 가족 당연히 자기 가족들 챙겨야죠. 그쵸? 그렇게 되면서 네 이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콘스탄티노플을 메흐메트 2 세가 기어코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때가 이제 1453 년의 일이었고요. 이제 콘스탄티노플을 함락시킨 오스만 베이국은 이제 비로소 대외적으로 대내적으로 황제국으로 인정받으면서 오스만 제국으로 딱 불리게 됩니다. 자 이후 오스만 제국은 200여 년에 걸쳐 가지고 계속 전성기를 막 갱신해 나가면서 영토 확장을 해 나가고요. 이제 거대 벌꿀 오소리가 됩니다. 이제 이렇게. 네. 거대 벌꿀 오소리가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또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 이쪽으로 쭉 가면 여기 비엔나거든요. 오스트리아 수도. 지금의 오스트리아 수도인 비엔나까지 쳐들어가 가지고
두 번이나 이 비엔나를 포위하고 공성전을 펼치는 그런 위험까지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남쪽으로는 이집트를 정복해 가지고 북아프리카까지 쭉 진출을 하고요. 동쪽으로는 이제 이란을 정복하고 또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도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 쪽으로도 쭉 내려가 가지고 이렇게 진출을 해서 엄청난 대제국을 건설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17세기가 되면은요. 유럽의 합스부르크 황제 아시죠? 예. 유럽의 합스부르크 황제 이쪽 사람들하고 외교 문서에 하나 사인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합스부르크 카를 5세는 황제가 아니라 스페인 국왕이라고만 표기하게 만들어 버리고 당시 오스만의 슐레이만 1세는 당당하게 황제라고 딱 표기를 합니다.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로마의 계승자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외교 문서가 만들어질 정도로 이 오스만 제국이 거의 유럽을 벌벌 떨게 했어요. 뭐 사실 합스부르크 쪽에서는 완전 뭐 굴욕이죠. 뭐 하지만 뭐 항상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게 역사이기 때문에 힘 없으면은 숙이는 게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오스만 제국의 보급법을 제가 좀 논문을 읽어봤는데 좀 대단하더라고요. 얘네들이 로마가 정복지에 길을 닦아가지고 아주 보급을 잘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정복을 한 곳에 식량 창고를 다 세웠어요. 식량 창고를 다 세워가지고 그 식량 창고에 항상 식량을 채워. 그 다음에 그쪽 방면으로 정복을 나가거나 하는 군대가 지나갈 때 식량을 주는 거예요. 네, 식량을 딱딱딱딱 줬고 정복할 일이 없어요. 그러면은 얘를 이제 팔어. 근데 보통 추수를 했을 때 싸게 사가지고 겨울이 됐을 때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만 앉아서 돈을 버는 거예요. 네, 가만 앉아서 돈을 벌고 또 이게 나라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쌀 한 포대에 원래 10,000원이었던 게 겨울 돼서 50,000원이 됐어요. 10,000원이었던 게 겨울 돼서 50,000원 됐는데 나라에서 20,000원에 팔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가 폭등이 오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어요. 보급이 계속 되는 거죠. 그렇죠? 그냥 현지에서 사고 팔고 하면서 무역과 상업을 통해서 보급을 한 거예요. 진짜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 오스만 제국이 정복을 하러 나갈 때는요. 항상 상인들이 엄청나게 따라갔대요. 왜냐면 돈이 되니까. 가가지고 이제 군인들 싸우고 돌아오면은 물건 팔고 우리 그 군대에서 따지면 PX를 차려 놓는 거죠. 예, 주둔지 따라다니면 계속 PX로 해서 막 장사하고 그렇게 하는 건데 자 그러면 이제 유럽 입장에서는 오스만 제국이 영토를 이렇게 차지를 하고 그렇죠? 오스만 제국을 제가 뭐 이렇게 대략 그려봤는데 오스만 제국이 이렇게 차지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럽 입장에서는 동방으로 가는 길이 막혀버린 거거든요. 인도 쪽으로 향신료 무역 같은 걸 못 하게 된 거예요. 그럼 동쪽으로 못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쪽으로 가야지. 지구는 둥그니까. 이래서 콜럼버스도 가고 마젤란도 가고 이렇게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또 아프리카 희망봉을 도는 항로 이런 게 다 발견이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자, 참고로 오스만이랑 유럽이 전쟁하는 과정에서 네, 이 커피 유럽인들이 오스만 병사들의 뭐 시체나 또는 오스만 포로들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커피 원두를 뺏었는데요. 이 커피 원두를 유럽 사람들이 이렇게 접해서 커피를 마셔봤는데 이 커피가 유럽인들 취향에 아주 잘 맞아가지고 유럽에서 커피가 유행하게 되고 전 세계적으로 커피가 유행하게 됐다는 한마디로 오스만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 세상을 굉장히 많이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역시 제국이라는 게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죠. 그래서 이후에 오스만은 강력한 유럽 국가들하고 계속 맞서면서 이제 영토를 조금씩 잃기도 하고 또 나중에는 자꾸만 지니까 유럽의 환자라는 별명도 얻어요. 굉장히 굴욕적인데. 네, 그래서 이런 비아냥도 잠시 듣긴 하지만 1900년대 초반까지 사실 건재합니다. 자, 하지만 이제 1900년대까지 버텼지만 이제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하필 세계 제1차 대전에서 줄을 잘못 써요. 이거 당시에 포스터인데 안 돼. 너 거기 왜 있냐? 이거 중간에 보시면 독일 제국 국기거든요. 독일 편 든 거예요. 옆에 이거 오스만 제국 명랑하게 뛰어가고 있는데 이거 영국 애들 쪽 편을 들었어야 되는데 이쪽의 편을 듭니다. 이게 뭐 강아지도 한 마리 뛰어다니고 있대 댕댕이도. 그래가지고 이때 줄을 잘못 써가지고 결국에 패전국이 되어버리고 네. 이제 패전국이 되어버리니까는 패전국의 운명은 항상 그거잖아요. 식민지 다 뺏기고 영토 다 분할당하고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뭐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다 포크 들고 다 뛰어온 거예요. 와 먹자 이러면 포크 들고 뛰어와가지고 막 영토 다 먹고 막 주변 나라들도 먹고 막 이렇게 됐는데 이때 당시에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약간 이 나라가 우리나라랑 좀 형제 나라라고 하잖아요. 이 나라 사람들이 이때 독립운동을 일으켜요. 독립운동을 일으켜서 우리나라 독립한다. 니들이 어디서 막 마음대로 하냐 이러면서 막 독립군들이 활동해가지고 전 세계에서 오는 그 포크 들고 오는 애들 포크 다 부러뜨리면서 싸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의
터키만큼 남은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자, 오스만 제국은 격동의 시대 속에서 네, 한때 유럽을 벌벌 떨게도 하고 또 신대륙 발견이라던가 커피 유행 같은 나비 효과들을 일으키기도 하면서 무려 600년 이상을 이어갔던 강대국이었고요. 이번 컨텐츠에서 전체 5위에 랭크가 됐습니다.